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힘은 약해도 능력은 남자 못지않게 길러야 요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20대 여사장입니다. 저는 지금 사장님 소리 들으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가게를 열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사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같은 회사에 다니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통하고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이어서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결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남편이 아닌 남의 편이 되더군요. 대화가 통할 줄 알았는데 지 할 말만 하는 거였고 배려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시댁 가족들에게만 팔이 안으로 굽는 선택적 배려인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동거를 했습니다. 직장이 시골 촌구석에 있어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살던 집이 계약 만기가 되었거든요. 어차피 남편과는 결혼을 할 생각이었기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남편이 살던 원룸에 몇 달 얹혀 살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미리 신혼생활을 만끽하는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부부나 있을 법한 꽁냥꽁냥한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살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되니 서로 소통도 빨라서 좋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결혼 의사를 양쪽 집안에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왜 벌써부터 결혼을 하냐고 제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 가는 거 아니냐며 엄마는 걱정부터 하셨고 특히 제가 남편과 동거를 한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하는 눈치셨죠. 저희 엄마는 조금 보수적인 데가 있으셨어요. 남편과 첫인사를 치르기 며칠 전에 엄마가 저를 먼저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너 아무리 결혼 결심했다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동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요즘 아무리 사람들이 개방적이라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른들은 곱게 보지 않아. 나는 내 딸이 결혼하기 전부터 책 잡히는 소리 듣는 거 싫다. 엄마,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똑똑하게 사는데. 동거하는 게 어른들 눈엔 안 좋게 보일지 몰라도 자취방 월세 재계약했다가 기간 다 못 채우고 나올 때 복비도 물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 못 받으면 남은 기간 월세값도 내야 하는데 그러느니 계약 종료하고 남친 집에 얹혀 살면 이득이지. 월세 나갈 돈 모아서 시집 갈 때 보태면 되잖아. 그래도 돈 몇 푼보다 보여지는 게 중요할 때도 있어. 실제로 엄마 또래 사람들은 그런 걸 더 중요시하기도 하고. 그나저나 둘이 같이 산다고 애부터 먼저 가질 생각 꿈에도 하지 마.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게 결혼이야. 엄마 말 명심해. 엄마는 제 결혼을 앞두고 걱정이 무척 많으신지 저를 앞에 앉혀두고 1시간도 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양가 첫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예비 남편이 인사 온다고 평소 하시지 않던 요리까지 해내시며 솜씨를 부리셨고 아빠도 평소 무뚝뚝하신데 말이라도 한마디 더 남편에게 건네셨죠. 저희 집에서의 첫인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을 만나보고 나서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다고 하셨죠. 아직 젊어서 그런가 어른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애처럼 철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사람은 착해 보이네. 너한테만 잘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말끝마다 저희 엄마가 이러는 게 좀 마마보이 같아. 저는 아빠 말에 마마보이는 아니라고 그냥 가족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편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너야 지금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렇게 좋게 말하겠지만 글쎄 모르겠다. 같은 남자인 내가 봤을 때 너무 자기 부모, 자기 형제만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까 걱정이 좀 되네. 남자는 이 아빠처럼 자기 가족부터 챙겨야 가족이 화목하게 돌아가는 거야. 아직 상견례하기 전이니까 눈 똑바로 뜨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봐.
저는 아빠 말씀에 알겠다고 하고 남편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제 눈에는 특별히 결혼 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도 남편 쪽 집안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가던 날 시부모님과 함께 시누이도 집에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시댁이 워낙 시골이라 시누이는 기숙사에서 지내며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온다고 하니 궁금해서 온 거였죠. 시어머니 인상은 좀 성격이 강해 보이셨어요. 평생을 밭일하며 살아오셔서 그런지 나이도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셨고요. 남편이 첫인사 가기 전에 미리 말을 해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신 편이야. 그렇다고 막무가내이거나 그러시지는 않은데 억양이 좀 세고 목소리도 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땐 고집 세 보인다고들 하시더라고. 이게 다 허약하신 아버지 대신 밭일하고 우리 키우시느라 그렇게 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이 좀 거치시더라도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말투가 거치시길래 그럴까 싶었어요. 그래도 남편 말대로 마음은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때는 남편 말이라면 다 믿고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져 있을 때니까요. 시댁의 인사를 짧게 마치자 시아버지는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으셨고 시누이가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솔직히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인사를 드릴 때는 절도 드리고 덕담도 오가다가 엄마가 식사를 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안녕하세요 한마디 한 후에 곧장 부엌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올케, 무슨 색 좋아해? 초면에 반말은 기본에 제게 다짜고짜 무슨 색을 좋아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핑크색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잘 됐다며 제 앞에 고무장갑을 내밀더라고요. 다행이다. 핑크랑 남색 있었는데. 차 여기. 그러면서 제게 끼라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일단 끼라기에 끼기는 했습니다. 그러자 제게 설거지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기도 전에 설거지부터 시키는 시댁이라니 조금 뜨악했죠. 싱크대를 보니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음식하시느라 나온 도마며 그릇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좀 황당했지만 그래도 첫인사 자리에서 잘 보이려는 마음에 그 설거지들을 깨끗이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려서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설거지하는 거 보니 앞으로 살림도 잘하겠네. 그러게 말이야. 나보다 싱크대 뒤처리도 더 깨끗하게 잘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올케가 설거지 담당하면 되겠다. 잘한다는 칭찬 뒤에 숨은 뜻은 앞으로 설거지는 네가 다 하라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첫인사부터 이런 걸 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음식 준비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제게 설거지를 시켰다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이시는데 조금 황당했어요. 집에 가서 너희 엄마한테 시댁에 가자마자 설거지했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우리야 네가 살림 잘하는지 보려고 시킨 거지. 널 무시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또 말이라는 게 전하다 보면 그 의미가 원래 의미랑 다르게 전해지기도 하잖니. 뭐 네가 워낙 현명해 보이니 알아서 잘 처신하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본인들 밉보일 만한 행동한 걸 저희 친정에 알리지 말라는 거였죠. 저는 대답 대신 슬쩍 웃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보니 아버님과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식탁에 수저를 다 놓은 후에 어머님이 식사하라고 부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TV를 끄더니 식탁 앞에 딱 앉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조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보아하니 남편네 집안은 남존여비 사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집 같았어요. 저희 집이야 집안의 자식이라고는 외동딸인 저뿐이니 이 풍경이 좀 낯설어 보였죠. 아무튼 식사 자리에서는 하하호호 좋은 말만 서로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 가지 물으셨어요. 너는 결혼하면 계속 일 다닐 거냐? 일단은 계속 다니려고요. 임신하기 전까지는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흡족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제게 잘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난 네가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둬도 좋다고 생각한다. 여자가 집에서 남편 내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특히 밥을 잘 챙겨줘야 남자가 나가서 일도 잘 되고 밥심이 있어야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그러려면 네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요즘에는 시어머니들이 아들만 일하면 며느리에게 등골 빼먹는다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 반대여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라 더 그 말에 동의했고요. 그런데 제게 일 그만두라는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었더라고요. 첫인사에 한번 보고 시어머니의 속마음까지 제가 읽을 재주는 없었어요. 그 검은 속내도 모른 채 저는 첫인사를 잘 마쳤다며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차마 가자마자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했다는 말씀은 못 드렸네요.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 봐요. 그렇게 그 일을 묻어둔 채 곧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장소를 정하는데 이걸로 남편이랑 의견이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댁과 친정 중간 위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남편은 시댁이 워낙 시골 구석이니 나오는데도 한참 걸린다며 시댁 근처 시내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댁 근처 시내에는 갈 만한 식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도시에 가까운 중간 지점을 계속 고집했죠. 이걸로 본의 아니게 남편과 좀 다투게 되었고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께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시어머니 연락처가 제게 없던 터라 모르는 번호여서 몇 번 받질 않았는데 자꾸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갑자기 따다다다 본인 하실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너 왜 이렇게 내 전화를 안 받니? 일부러 피하는 거니? 처음엔 누군지 몰라서 누구시냐고 물었죠. 너 벌써부터 여우짓 하지 마라. 내가 전화한 건 너희들 상견례 장소 기원이가 말한 식당에서 하라고 전화한 거야. 여우짓이라는 말에도 황당하고 놀라운데 다짜고짜 전화에서는 상견례 장소 자기 아들이 정한 데서 하라고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거기는 장소도 외지고 저희 부모님 오시기도 너무 번거로운 장소예요. 상견례는 중간 지점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제가 알아본 곳이 식사 후 차까지 나오는 곳이라서 말씀 나누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제가 거리 체크도 다 해봤는데 거기가 양가에서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러니 서로 양보할 것도 없이 거기가 제격이에요. 가격 대비 음식평도 좋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버럭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말한 장소에서 하라면 하는 거지. 넌 뭐 이렇게 말대답이 길어.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살려면 그 말부터 줄여라. 그러시고는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남편에게 말로만 듣던 어머님의 화법인가 싶어서 좀 놀라기도 했죠.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상황을 얘기했더니 남편 반응이 좀 어이없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좀 고집이 있으시다고. 결혼 전부터 우리 이런 사소한 걸로 싸우지 말자.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 집에서 상견례 해. 그러면 모두가 다 편해지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모두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집 식구들만 편해지는 거겠죠. 남편의 말 속엔 저와 우리 친정 식구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저는 속상한 마음에 부모님께 상견례 장소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농번기라 아무래도 너희 시댁 식구들이 많이 바쁜가 보다. 상견례 장소 그게 뭐라고 둘이 싸웠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상견례 장소는 조서방 말한 대로 거기서 하면 되니까 우리는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제 둘이 부부가 되려면 서로 한 발씩 양보도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해주자.
그럼 언젠간 나중에 너희 시댁에서도 양보하는 날이 오겠지. 그렇게 엄마와 아빠의 배려로 우리는 무사히 상견례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신혼집이나 혼수 예물에 대해 논의하고 특별히 부딪히는 부분 없이 양가 부모님들이 얘기를 나누셨어요. 순탄하게 상견례가 흘러갔고 모든 얘기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희 부모님께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지혜가 동거하다가도 무슨 일만 있으면 친정집에 쪼르르 간다는데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야간에 일하는 날마다 무섭다면서 친정 갔다면서요. 제 남편이 주야로 근무하는 직업이에요. 저는 낮에만 근무를 하지만 남편은 낮과 밤이 거꾸로 바뀌어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없이 혼자 원룸에 있던 날 밖에서 누가 자꾸 문도 두드리고 창문가에서 어슬렁거리길래 무서워서 남편이 야간에 일하는 날이면 친정에 가서 자곤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얘기하는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이 미주알고주알 얘기한 것 같았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한 번 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결혼해서도 그렇게 친정에 가면 나한테 아주 혼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 부모님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셨어요. 우리 딸아이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아이는 아닙니다. 친정에 찾아왔을 정도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조서방도 잘 새겨들어. 조서방도 결혼하는 순간부터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결혼해서도 부부 일을 누구한테든 쪼르르 가서 얘기하면 마마보이 소리 듣는다네. 앞으로 결혼하면 처신 잘해. 안 그럼 나한테 아주 혼난다. 아빠가 일부러 시어머니 들으라는 듯 똑같은 억양으로 혼난다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시어머니 표정이 실쭉셀쭉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그 후로 말이 급격히 줄고 인사도 대충 하고는 가시더군요. 시어머니 태도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어요. 집에 와서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니가 며느리 길을 잡아놓고 싶어서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너무 휘둘리지 말라고요. 딱 칼돌이 기본만 하면서 살면 된다고 하셨죠. 엄마는 집에 와서도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제게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남편에게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엄마의 말에 마음이 불편했죠. 축복받으며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 엄마는 이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남편과 이야기했고 얘기를 들은 남편이 저희 친정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께 정중하게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괜한 말을 전해서 이런 일을 만든 것 같다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마음을 풀어주려고 몇 시간이고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남자가 중간에서 잘해야 집안이 잘 굴러가는 거야. 결혼하면 아내부터 잘 챙기게. 남편은 명심하겠다며 돌아갔고 그 후로 다행히 시어머니도 별 말씀 없으셨어요.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 갔습니다. 결혼식장 위치 문제로 조금 마찰이 있긴 했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남편 쪽에서 양보해 주더군요. 그래서 엄마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신혼집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상견례 때 시아버지께서 신혼집은 남자인 남편 쪽에서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치셨기에 저는 남편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가 2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신혼집에 대한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남편을 재촉해 물어보아도 아직 잘 모르겠다는 말만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시댁에 전화를 넣었어요. 아이들 신혼집을 아직 못 정했는데 생각해 두신 바가 있으신가요? 네, 안 그래도 우리 바깥 양반이 이번 주에 애들 불러서 얘기하신다네요.
애들 직장 근처로 한 2억짜리 아파트 구해줄 생각입니다. 그 당시 원룸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으니 2억짜리 아파트를 구해주신다는 건 저희에게 1억 9천 정도 돈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었죠. 2억이면 큰 돈인데 아이들 위해서 내어주신다니 감사하네요. 혹시라도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엄마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그 주에 시어머니 부름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제게 통장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었고 그 안에는 신혼집 구할 자금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며 통장을 열어보았는데 1억 9천이 아닌 5천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5천만 원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앞뒷말이 틀린 것이 조금 찝찝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2억을 해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정작 제게는 5천만 원을 주시며 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으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웃겼습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집은 남자 여자 반반씩 해온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자고로 집은 남자가 해와야 기가 살지. 그래서 너희 시아버지가 모아둔 돈 5천만 원 주는 거니까 이걸로 니들이 대출 좀 받아서 2억짜리 전세 아파트 구하거라. 그리고 집은 땡땡동 있지? 거기에 땡땡 아파트로 알아봐라. 거기가 위치도 괜찮고 좋더라. 2억도 아니고 5천만 원 주시면서 아파트 위치까지 정해서 그곳으로 구하라는 시아버지셨어요. 물론 5천만 원 큰 돈이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집값에 1억은 보태주실 생각을 갖고 계셨던지라 사실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원하는 아파트는 따로 있었거든요. 남편은 시부모님들이 돈을 보태주시니 실제로 기가 사는지 어깨를 으쓱하며 제게 앞으로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다음 날 남편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 땡땡 아파트는 싫어. 거기 위치 안 좋잖아. 주변에 다 돈 바치고. 주변에 정비도 안 돼서 동네도 별로야. 차라리 XX 아파트로 가는 건 어때? 한 2, 3천 부족한 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집값 보태주실 수 있다고 했거든. 그래? 하긴 땡땡 아파트보단 뽕뽕 아파트가 더 낫긴 하지. 잠깐만. 그러더니 남편이 잠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가는 줄 알고 식당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안 들어오길래 저도 밖으로 나가 남편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엄마랑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지혜한테 땡땡 아파트로 구하자고 할게요. 저를 본 남편은 전화를 얼른 끊더니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댁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는 제게 땡땡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정으로부터 돈도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에 논리도 없고 무작정 자기 주장만 하는 남편이었어요. 오빠, 땡땡 아파트로 가는 건 그렇다 치고 왜 우리 부모님한테 돈 받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야. 장인 장모님한테까지 손 벌리면 너무 죄송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 집에 알다시피 남존 여비 사상이라고 해야 하나? 좀 유교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부모님이 집은 남자가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 내가 결혼해서 돈 더 많이 벌면 그때 우리 힘으로 뿅뿅 아파트로 이사 가자. 남편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친정돈이 들어가면 시댁에서 길을 못 펼까봐 그런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남편 기 죽을까봐 그런 거였죠. 그리고 그때는 왜 꼭 그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한 후에야 남편과 시댁이 저에게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되었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결국 남편의 끈질긴 주장에 땡땡 아파트 25평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요. 이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3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났어요. 전세가 2억이고 매매가가 2억 3천이었죠.
그런데 전세로 나온 집이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인데 다른 집은 전세로 나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무조건 땡땡 아파트로 구해야 한다고 고집하던 터라 제가 차라리 매매로 나온 아파트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확실히 집주인이 살던 집이라 그런지 훨씬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인테리어도 새로 한 지 2년밖에 안 되어서 신축처럼 예쁘더라고요. 남편도 그 집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고요. 모자란 3천만 원만 융통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집을 매매해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며 3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 2천만 원에 3천만 원을 더해서 5천만 원을 만들었죠. 남편은 처가댁돈 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부모님께 비밀로 하자고 하고는 공동 명의로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주신 5천만 원에 제가 마련한 5천만 원을 더해서 1억을 만들고 나머지 1억 3천을 대출받으면 되는 상태였어요. 당연히 공동 명의로 진행하기로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알아볼 시점이 되자 남편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혜야, 대출은 네 앞으로 받자. 응? 집은 꼭 남자가 해오는 거라면서. 게다가 우리 집에서 집값에 5천만 원 보태잖아. 그럼 대출은 오빠 앞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리가 높아. 어차피 빌릴 돈인데 굳이 높은 금리로 이자 낼 필요 없잖아. 뭐 어차피 우리가 같이 벌어서 갚아나가야 하니까 누구 앞으로 대출 내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 그럼 명의는 내 앞으로 해줘. 그럼 내 이름으로 대출 낼게. 남편은 알겠다며 얼른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대출을 내서 주식을 했다가 망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대출을 여전히 갚아나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시부모님은 모르는 상태라며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숨기는 것 없이 제게 남은 대출 금액을 보여주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오빠, 결혼 후에는 주식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결혼할 남자가 대출 있다고 하면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 알았어. 나 절대 주식 안 할게. 지혜야, 나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난 것 같다. 남자가 결혼 전에 주식이나 투자 정도는 해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대출 3천 정도 생긴 건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앞으로는 절대로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단도리를 하고 넘어갔죠. 아무튼 그래서 계약서 쓰는 날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고 대출도 제 이름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파트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아파트 자체도 괜찮아서 나름 마음에 드는 집이었어요. 아파트 도배만 새로 하고 나서 한번 들린 후로는 회사 일이 바빠져서 가보질 못했습니다. 가구도 서둘러 예약해놔야 하는데 가구 보러 갈 시간도 없더라고요. 결혼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죠. 신혼집에 가구는 들여놨니? 아니요, 아직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아직 가구점에 못 가봤어요. 너 그 집에는 몇 번 가봤니? 집 구할 때 한 번 보고 도배할 때 한 번이요. 나 같으면 집 해줬으면 좋아서 몇 번이고 들러봤을 것 같은데 넌 별로 좋지도 않은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일이 바빠서 그런 거죠. 너 일만 하려면 내 아들이랑 왜 결혼했니? 네? 너무 황당해서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끄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남편의 반응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네가 요새 신혼살림도 안 알아보고 그 집 가보지도 않은 건 사실이잖아. 엄마가 그런 말 했지 뭐. 그래도 어머님이 간섭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솔직히 신혼집을 사주신 것도 아니고 전세금 5천만 원 보태주신 건데 그걸로 유세 떠시는 것 같잖아. 게다가 그 집 사고 대출받은 것도 나고 진명의도 내 건데.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이 주신 5천만 원도 돌려드리고 싶어. 남편은 제가 토라지자
말로만 밑도 끝도 없이 미안하다고 하며 이번 주에 같이 가구나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남편이 더 꼴보기 싫었어요. 심드렁한 마음으로 가구를 보러 가게 되었고 예쁜 새 가구들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풀렸습니다. 남편이 제 기분을 계속 맞춰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말 많던 신혼집에 가구들이 채워져 갔고 이제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시점에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누구보다 남편이 가장 기뻐했고 시댁에서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직 결혼식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며 제 등짝을 때리셨지만요. 아무튼 임신 탓에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바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는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닌데 왜 저렇게 오버하시는지 조금 이상했죠. 아니나 다를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지혜야, 너희 아파트 뒤쪽으로 다 논밭인 거 알지? 거기 경매 나온 땅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땅 우리가 낙찰받았다. 땅을 사셨어요? 어머님 그럼 땅 부자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그게 밭이야. 아, 밭이구나. 어머님 댁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1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왜 여기에 밭을 사셨어요? 뭐 가끔 가서 물 주고 잡초 뽑아주면 되는걸. 그리고 니들도 거기 있고. 저희요? 남편이랑 저는 농사일 해본 적도 없어서 도움도 안 되실 거예요. 게다가 저는 임신 중이잖아요. 누군 처음부터 농사 지어봐서 농사꾼 되니? 뭐 아무튼 거기 땅 관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좀 가마. 너희 집에 손님 이불은 있지? 나는 순면 이불 아니면 못 덮으니까 참고하고. 자기 할 말이 끝나자 쏜살같이 전화를 끊으시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아파트에 전셋집을 구하라고 그렇게 우기셨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였죠. 일을 그만두라고 했던 이유, 일을 그만두자 좋아하신 이유도 다 땅 때문이었어요. 저더러 밭농사를 짓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남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미 저희에게 전세금 주시기 전에 경매로 땅을 낙찰받으신 상태였던 겁니다. 도대체 왜 비밀로 한 거야? 그냥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거기 땅 사셨다고 나한테 말하면 내가 땡땡 아파트로 신혼집 안 구할까봐 그랬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난 그냥 말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말 안 한 거야. 솔직히 그 땅이 부모님 땅이지 우리 땅은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 부모님 땅 좀 있다고 우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물려받으면 받았지. 안 그래? 남편이야 아무 상관없겠죠. 시어머니가 남편을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데 밭일을 시키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의 애지중지하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미리 걱정부터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이 주말에 저희 아파트로 오셔서는 주말 내내 밭을 관리하시더라고요. 연세든 시부모님 두 분이 저렇게 땡볕에 나가 일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결국 저희도 나가서 밭일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은 그늘막에 앉혀두고 계속 저만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남편은 일을 하러 온 건지 피크닉을 하는 건지 먼 하늘만 보고 막걸리에 과자만 집어먹고 있었죠. 반면 저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밭일을 도와야 했어요. 너무 무리를 했는지 밑이 빠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러다 애 떨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되기까지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몸이 좀 안 좋다고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얘는 무슨 엄살이 그렇게 심해. 나는 네 남편이랑 시누이 임신하고도 밭일에 가수원 일에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애 낳고 나서는 애 없고 하루 종일 일도 했어. 어머님은 노비가 체질이신가 보죠.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던 말던 집으로 가서 일단 누웠습니다. 좀 누워있으니 한결 낫더라고요.
저는 안방에 누워있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거실에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뭐라 하더니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방 안에 누워있다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가? 그러자 남편에게 답장이 오더군요. 우리 저녁 먹으러. 나는? 아프다며. 그냥 누워있어. 하루 온종일 일은 시켜놓고 밥 먹을 땐 쏙 빼고 나가는데 얼마나 얄미운지요. 먹는 걸로 치사하게 나오니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어차피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해서 아무거나 잘 먹지도 못했던 터라 남편에게 올 때 아무 과일이나 좀 사다 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장을 한 바구니 봐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내 생각하느라 과일을 이것저것 많이 사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내일 해물탕 드시고 싶대. 내가 장 봐왔으니까 당신이 내일 해물탕 좀 끓여. 뭐? 나 입덧 심해서 해물 냄새 못 맡아. 그런데 내 과일은? 아, 맞다. 깜빡했네. 미안. 너무 자기 식구만 챙기는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제게 빨래집게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건 왜 줘? 이걸로 코 막고서 요리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가 부모님이랑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효도하겠어. 당신도 이럴 때 점수 따는 거지. 좀 힘들겠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좀 차려봐. 나도 옆에서 거들게. 그럼 부모님도 당신 진짜 예뻐하실 거야. 속으로는 한숨이 수백 번 나왔지만 저도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요리를 했어요. 꽃게 해물탕에 기름 잘잘 흐르는 쌀밥이 식탁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봐도 초보 주부치고는 근사한 아침상을 차렸더라고요. 나름 뿌듯한 기분도 들었죠. 그런데 시부모님 두 분은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먹자 한마디 하시고는 괴골스럽게 음식을 모두 비우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맛있다, 잘했다 이런 칭찬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 드시고는 치워라 한마디 하시고 일어서시더라고요. 참 무정한 건지 무식한 건지 모르겠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그 후로도 몇 번 더 일어났습니다. 땅을 핑계로 시누이까지 동원해서 주말마다 아들 집에 놀러오는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집들이를 하겠다고 해서 주말마다 쉴 새 없이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친구들이 도통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방에 누워 있었는데 새벽 4시까지 떠들어대는 남편 친구들 때문에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거의 아침 7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들 가는데 참 대단들하다 싶었죠. 당신 친구들은 눈이 없나 봐. 아니면 뇌가 없거나. 뭔 소리야? 임신 중인 마누라 있는 거 알고서도 아침 7시까지 집들이하고 가잖아. 눈 아니면 뇌 둘 중에 하나는 없겠지. 제가 비아냥대며 이야기하자 남편은 제게 임신한 걸로 유세 떠냐고 자기 집에 처음 놀러온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얼마나 착한데 그딴 식으로 말하냐? 솔직히 내 친구들이 너 힘들까봐 먹고 논 거 다 치우고 갔어. 알아? 정말 착하면 밤 12시 되기 전에 일찍 갔겠지. 이걸로 투닥거리다가 결국 일주일간 냉전이 되었는데 하필 그때 배뭉침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조산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서 집안일 많이 해요? 라고 의사가 묻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더군요. 결국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한 몇 주간은 시부모님 집에 못 오시게 핑계도 대주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툭닥거리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임신 6개월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에 네 시누이가 졸업식인데 내가 밭일 때문에 못 가볼 것 같네. 이걸 어쩌면 좋니? 아, 형님 졸업하세요? 그래. 그런데 내가 지금은 밭일 때문에 못 가서 큰일이네. 내가 안 가면 많이 서운해할 텐데. 꽃다발 줄 사람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다녀오는 게 어떻겠니? 우리 중에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 너밖에 없어서 부탁할 사람이 너뿐이다. 네, 알겠어요. 제가 꽃다발이랑 선물 사가지고 갈게요. 그래도 형님이 오랜 기간 공부를 끝내고 졸업을 한다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편도 3시간 반이나 걸리는 버스를 타야 했지만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리였지만 그래도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고 하니 좋은 마음으로 제가 가기로 한 거였어요. 역시나 가는 길이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졸업식 당일날 저는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졸업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나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어머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못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바쁘긴 한데 어떻게 안 와보니? 그냥 일 제쳐두고 왔다. 그럼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지. 제 말에 시어머니는 대꾸도 없이 다른 데로 가서 사진을 찍으시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이 직접 오실 거였으면 저한테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차마 좋은 날에 싫은 티는 못 내고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을 형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저는 출산을 앞두고 당연히 조리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겨우 2주 동안 있는 건데도 300만 원이 넘기도 하고 꽤 비싸더라고요. 그나마 저희가 있는 지역은 지방이어서 그런지 200만 원대이긴 했어요. 땡땡 조리원 250만 원이래. 근데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거야? 조리원 가야 되니까. 지혜야, 내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이야. 그런데 2주 동안 조리원에 있는데 그 돈을 다 쓴다고 생각해봐라. 너는 그 돈 안 아까워? 아깝지. 그래도 나 몸이 약한 편이라 절대로 혼자서는 애 못 봐. 산후 도우미 쓴다고 해도 결국엔 밤엔 내가 애 봐야 하잖아. 그렇다고 오빠가 애 봐줄 수도 없잖아. 야간 근무할 때도 많은데.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놨어. 우리 엄마도 고맙게도 너 산후조리 해준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행여나 우리 부모님 앞에서 조리원 얘기 꺼내지도 마. 시골 분들이라 고지식하셔서 뒤집어지셔. 사실 시어머니가 몸조리 해주는 거 좋아할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멀리 사시는 친정 부모님을 부를 수도 없는 일이었죠. 저희 부모님 2분 다 맞벌이셨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산후조리 받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치스러운 여자 같다며 저를 비난했고 저는 속상해서 엄마와 전화통화 중에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모든 얘기를 다 들으신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참, 남들은 시댁에서 다들 조리원비 해준다 그러는데 너희 시댁은 대체 뭐니? 하물며 시댁에서 못 해주면 남편이 나서서 조리원 예약해줘야 정상이지. 도대체 너희 집 식구들은 어쩜 그렇게 며느리 알기를 우습게 한다니? 조리원비 엄마가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엄마는 전화를 끊자마자 제게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조리원 어떻게 할 거니? 저희 엄마가 조리원 보내주신대요. 이미 예약도 했어요. 친정엄마가? 아유, 돈 아까운 줄 모르네. 원래 그렇게 사치스러우시니? 그 돈 차라리 나 줘라. 몸조리는 내가 해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갈수록 참 말을 밉상으로 하시더군요. 결혼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가 말 억양이 세다는 등 어쩌고 했는데 겪어보니 억양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삐뚤어져서 말도 밉상으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저는 굳고 싫다고 반대를 했고 이미 예약을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남편 말 무시하고 시어른 말 안 듣는다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급기야 제가 예약한 조리원에 찾아가서는 환불해달라고 난리를 피우셨어요. 조리원 원장님이 전화가 와서는 시어머니가 예약금 환불해달라고 하도 난리를 치신다고 환불해드리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저는 절대로 환불해주지 말라고 하고 계속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나오면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놓았어요. 몇 시간쯤 지나서 전원을 켜자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더군요.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마구 벗어던지고는 들어오자마자 제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 경찰서에 잡혀갔잖아. 너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냐? 어? 보아하니 조사 마치고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제게 따지고 드는 남편에게 오늘 왜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잡혀갔는지에 대해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딱 한마디 하더군요. 가만 보면 너도 또라이 같다. 뭐? 또라이? 솔직히 네가 우리 엄마 앞에서 고분고분 내내 한 적 있어? 그럼 이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오빠야말로 사리분별 분명히 해. 또라이같이 행동한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야. 그 순간 눈앞에 불빛이 번쩍하더군요. 남편이 제 뺨을 때린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황당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잘못은 시어머니가 전부 다 했는데 화살은 왜 모두 저에게 꽂히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도 속상한 마음에 친정에 가 있으려고 가방을 싸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졌습니다. 놀란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저 혼자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가는 중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병원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진통을 시작했어요. 출산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와중에 남의 편 자식이 미워서 마음까지 아프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한 채로 출산하게 되었고 아주 기뻐야 할 날이 기쁨 반 슬픔 반인 날이 되어버렸죠. 다행히 아기를 낳기 직전 부모님이 도착하셔서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엄마는 조서방 어딨냐고 찾으셨는데 차마 얘기도 못하겠더라고요. 얘기하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하신 듯 했죠. 결국 엄마의 몇 마디 물음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기를 낳았으면 시댁에 연락은 해야지. 엄마가 연락하고 올게. 엄마가 통화하시느라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셨는데 엄마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혜야, 조리원 갔다가 2주 후에 엄마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산후조리 해줄 테니까. 아마도 시어머니가 안 좋은 소리를 하신 듯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기분이 꽤 상하신 듯 했어요. 나중에 아빠를 따로 불러내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아빠 또한 표정이 안 좋으셨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네요.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그 모양입니까? 시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경찰서에 신고해라 마라. 내가 아주 살다 이런 며느리 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속에 열불이 확 나시더래요. 저희 엄마 성격이 원래 남에게 모진 소리 못하시는 성격이세요. 세상 순한 양 같은 엄마가 저희 시어머니께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 끈 같은 게 딱 끊기시더랍니다. 그리고 막 받아치셨다네요. 누가 할 소리? 내 딸 내 돈으로 조리원 보내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조리원에 찾아가서 돈을 내놓으라 마라 하는 건 잘한 겁니까? 막말로 그게 안 사돈 돈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돈 처녀가 애 낳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앞으로 며느리 자기 아들 집에 들일 생각 없으니 애 낳고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저희 엄마 표정이 그렇게 안 좋으셨던 거였어요. 엄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나서서 네 결혼 생활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도저히 널 그런 집안 식구로 살게 하고 싶지가 않아. 엄마는 너 그런 대접 받을 만큼 못나게 키우지 않았어. 그래도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엄마. 잘했어. 지금 조서방 하는 짓도 봐봐. 내가 애 낳았다고 연락했는데도 와보지도 않잖아. 결국 나랑 우리 애기보다 자기 부모가 중요한 사람인 거니까
다시 그 집 아들로 살라고 반품할래. 엄마 말처럼 나 귀하게 자랐잖아.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면 내가 엄마 딸이 아니지. 아기를 낳고 퇴원하는 날까지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조리원에 들어가서 2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저 몰래 조리원에 와서 아기만 보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괘씸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은 있나 보다 싶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더군요. 어차피 남편과는 끝낼 테지만 제가 남편과 끝낸다고 아이와 남편의 천륜이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 후 저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친정에 가기 전에 신혼집에 잠시 들러 짐을 챙겼습니다. 집에 가보니 집안 꼴은 엉망이고 남편도 보이질 않았어요.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남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기를 낳자마자 이혼이라니 제 처지가 너무 처량했지만 이대로 참고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합의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이 연락이 오더군요. 뭘 잘했다고 이혼이야? 소방 맞은 짓은 네가 다 해놓고 합의 이혼? 그래 해줄게. 대신 네가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 5천 내놔. 안 그럼 양육권 못 가질 줄 알아? 웃기시네. 자기가 유책인 줄도 모르고 뭐라고 떠드는 거야? 법원이 너 같은 놈한테 양육권 줄 줄 알아? 다 필요 없고 합의하기 싫으면 그냥 법대로 해. 그러자 남편이 5천만 원만 주면 깔끔하게 전부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5천만 원에 집착하는 건지 이상할 지경이었죠. 부모님께 이야기를 전하자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 5천만 원 그냥 줘라. 대신 그 아파트에 들어간 네 시댁 준 돈 5천만 원 갚는 명목으로 하자고 해. 집 구할 때 시댁에서 남편에게 5천만 원 주고 남편이 매도인에게 5천만 원을 건넨 내역이 있으니 5천만 원을 제가 남편에게 주고 집 명의를 깔끔하게 제 앞으로 하라는 거였어요. 이미 명의는 제 거로 되어 있었지만 재산 분할할 때 남편이 집 살 때 투자한 돈만큼 나눠야 할 수도 있다고요. 어차피 내줘야 하는 돈이면 합의 이혼하고 양육권 가져오는 조건으로 5천만 원 주라는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별로 깊이 고민도 안 하고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따로 영수증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사기로 고소를 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제게서 받은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돈이 오리무중이 된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주식으로 빚진 돈 갚고서 남은 돈으로 주식을 했던 거였어요. 많이 벌었으면 배 아팠겠지만 본 실력이 어디 가나요. 결국엔 똑같이 또 말아먹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알아놓으셨다고 합니다. 시누이가 나중에 전화와서 저 때문에 자기 엄마 병났으니 책임지라고 헛소리를 하길래 알게 되었죠. 그런데 더 대박인 건 그 후였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그 집은 전세를 주었는데 나중에 아파트 값이 뛰면서 제가 산 가격보다 2배나 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값이 오르기 전에 땅을 팔아서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되었죠. 땅을 판 이유도 참 시어머니다웠어요. 제 아파트 옆에 붙어 있으면 땅 기운이 안 좋다나 뭐라나 그러시더니 땅을 파신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 땅 관리하러 오며 갈 때 머무를 곳 없으니 그러신 거 뻔히 아는데 제 핑계를 대신 거였죠. 애초에 절 농사꾼으로 삼으려고 산 땅이기도 했고요. 마음을 못 되겠으니 그런 결과를 얻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값이 올랐을 때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보태서 부모님과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 그 카페가 잘 되면서 사장님 소리 들으며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 일 다 정리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의 편 놈은 면접 교섭날이 되어도 지 자식 보러 오지도 않더군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인연을 끊어낼 수 있으니까요. 배려심 많은 남자인 줄 알았던 남편이 선택적 배려인이었다는 사실에 학을 떼고 이혼한 저의 한풀이 사연이었습니다.
옆에서 늘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